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유량이 방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자, 오늘부터 부동산학개론 기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개론은 제1편 총론부터 마지막 8편 감정평가론까지 8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오늘 이 시간은 제1편 부동산 총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1번에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라고 큰 제목이 나오면서 작은 1번에 부동산학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부동산학의 개념, 즉 정의 부분은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학자가 무슨 주장을 펼쳤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주장을 펼쳤다는 식으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주 반복해 읽으심으로써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이것이 부동산학의 개념 또는 정의 부분과 관련하여 옳은 지문인지 아니면 잘못된 문장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학습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여러 가지 주장 내용 속에서 공통적으로 주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추출해 본다면 우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 및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부동산학의 정의 속에서 첫 번째,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두 가지가 부동산학 연구의 대상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에서 부동산 현상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도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속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에 비해서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종종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활동의 뜻을 살펴본다면 부동산 활동이란 누가 인간이 무엇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실제 기출문제에 등장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표현 자체는 부동산 활동의 뜻으로서 정확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활동의 의미, 개념 자체는요. 인간이 부동산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부동산에 투자한다, 또 부동산을 관리한다, 또 부동산을 개발한다, 여러 가지 활동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부동산 투자, 관리, 개발 이런 것들이 부동산 활동에 포함된다라고 외우려 들지 마시고 왜 이런 것들이 부동산 활동에 해당이 되는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란 말이 나왔어요. 보통 투자라고 하는 건 돈을 벌고자 수익을 얻고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투자라는 행위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투자의 대상은 부동산이 되는 게 바로 부동산 투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돈을 벌고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므로 부동산 활동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부동산 개발 관리할 때도 관리나 개발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관리나 개발 행위의 대상은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모두 부동산 활동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실 때는요. 어떤 투자 개발 관리가 부동산 활동에 포함이 된다라고 기억할 필요 없이 어떤 행위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행위의 대상이 부동산이기만 하다면 무슨 말이 나올지라도 부동산 활동에 포함이 된다는 식으로 개념을 잡고 들어가실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부동산 활동의 주체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크게 공적 주체, 사적 주체, 그리고 제3섹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공적 주체 속에는 국가, 즉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공기업이 해당이 되겠고요. 또 사적 주체는 개인이나 기업, 토지 소유자, 조합 등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패턴은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를 묶어놓고 이 문장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보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단적인 예로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 소유자, 조합 등은 공적 주체에 해당한다. OX, X가 되겠죠. 왜? 토지 소유자 조합은 사적 주체지 공적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주체에 포함이 되겠는가만 구분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맞춰 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활동을 구분함에 있어서 역시 학자들에 의한 다양한 구분이 존재합니다. 어떤 학자는 거래 활동과 소유 활동, 또 어떤 분은 일반 활동과 행정 활동, 또 어떤 분은 정책 활동과 전문 활동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 학자가 어떻게 활동을 구분했다 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출문제에 등장한 바를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면 부동산 활동을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구분할 때 소유 활동에는 최유효 이용의 원리가 적용이 되며 거래 활동에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온 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최유효 이용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만 가볍게 구분한다면 소유 활동이란 말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보유한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는가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거래 활동이니까 거래란 말이 붙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정확히 구분할 수만 있다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겠고요. 또 부동산 활동의 속성과 관련해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 기술성, 또 사회 공공성, 또 전문성, 윤리성, 또 임장 활동, 공간 활동, 정보 활동, 대인 대물 활동의 속성을 갖는다. 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다만 몇 가지 뽑아가지고 간단히 의미 정도만 말씀드린다면 일단 그 윤리성과 관련해서 재작년 기출문제에 어떻게 나왔냐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 윤리성은 중개업자에게만 인정이 되고 거래 당사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 윤리성은 중개업자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충분하겠고요. 그 다음 임장 활동이란 말 나왔는데 임장이란 말은 현장에 임한다, 현장까지 이동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단적인 예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땅 자체가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땅이 있는 현장까지 인간이 이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동산이 있는 현장까지 사람이 이동해야 되지 않니? 이런
활동을 임장, 현장에 임해야 된다는 점에서 임장 활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한 대인 대물 활동이다. 우리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대물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대인 활동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는 가볍게 설명을 마쳤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 및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이라고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악화된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 또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 제고, 이 두 가지가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에 해당이 된다라고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이 부분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따져본다면, 자, 부동산학은 종합과학, 응용과학, 경험, 규범, 또 인문사회과학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문제로서 중요성이 있는 대목은 종합, 응용, 인문사회과학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종합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의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학은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의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된 분야임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이때 부동산 성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야가 바로 법학, 경제학, 건축공학이더라는 거예요. 자, 법학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경우를 법률적 측면 또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경제학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 경제적 측면 또는 개념, 또 건축공학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경우를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경우에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 즉 3대 측면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우린 복합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때 복합 개념은 다른 말로 복합적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단원, 파트를 불문하고 어느 파트에 나올지라도 복합 개념 또는 복합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속에는 법, 경기 3대 측면이 녹아 있음을 우린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 속에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구분이 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게 됨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는 학문 분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응용과학과 상대적 개념이 기초 순수 과학이고 그 결과 부동산학이라고 나올 때 문장 속에 기초나 순수 과학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그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점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부동산학은 인문사회과학이다라고 했는데, 자, 인문이나 사회란 말은 인간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부동산학은 인문, 사회과학이다. 이 말은 인간과 관련 있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문장 속에서 인간과 무관한 자연 현상까지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 그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겠고요. 또한 인문사회과학과 반대적 표현이 자연과학이거든요.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 기초, 순수, 자연과학이란 말이 문장 속에 있게 되면 그 문장은 역시 틀린 문장으로서 성립할 수가 없다는 점 가볍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 부동산학의 이념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부동산학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뜻합니다. 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우린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념 속에는요, 크게 일반 이념과 지도 이념으로 구분이 돼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 이념 부분은 종종 시험에 나오고 있지만 지도 이념 부분은 거의 시험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일반 이념은 다시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합법성의 이념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이때 효율성의 이념은 사적 부문, 즉 다른 말로 민간 부문과 관계가 있으며 당연히 사익과 연결성을 갖게 되는 이념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형평성은 공공부문, 다른 말로 정부 부문과 관련성이 있으며 공익과 연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사익과 공익은 적절한 조화가 쉽지 않거든요. 이걸 우리는 사익과 공익은 상호 충돌, 상충관계에 있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익과 공익이 상충관계에 있다는 건 결국 효율성과 형평성의 이념도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경우에 상호 충돌하는 사익과 공익 또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이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원리로 작용하는 게 바로 합법성의 이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사익을 추구하든 공익을 추구하든 합법, 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허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념을 합법성의 이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도 이념은 앞서 말씀드렸던 복합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죠. 복합 개념이니까 당연히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의 지도 이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도 이념 부분은 거의 시험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깊숙한 내용을 보실 필요 없이 어떤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이 법률, 경제, 기술 어느 측면의 지도 이념에 해당하는가, 이것만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부분이에요. 자, 법률적 측면의 지도 이념은 공사익 조화의 원리, 또 경제적 측면의 지도 이념은 효율적 관리의 원리, 또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의 지도 이념은 공간 가치 및 환경 가치의 증대 원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가볍게 기억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펴볼 것은 부동산 학계 또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부분인데요. 이건 모든 부동산 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는 능, 안, 경, 공 네 가지 원칙이 포함이 되는데요. 자, 능은 능률성의 원칙, 안은 안전성, 경은 경제성, 또 공은 공정성의 원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제로서 중요성이 있는 부분은 능률성과 안전성의 원칙인데요. 기본적으로 능률성과 안전성의 원칙 역시도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되냐면 능률성을 강조한다는 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능률성을 강조하다 보면 안전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관계죠. 더불어 안전성을 중시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능률성이 약화되는 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능률성과 안전성의 원칙은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 안전성의 원칙에선 안전이란 말이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거래와 관련된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거래 사고와 관련하여 중시되는 원칙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안전성의 원칙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 내용이 교재 어느 쪽에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쪽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에서 1번 부동산학의 개념 나와 있죠. 자, 거기서 첫 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가 부동산 활동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그러한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연구하여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 및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그 아래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서술되어 있지만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슨 학자, 어떤 교수가 어떤 말을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더라는 거죠. 다독을 통해서 자주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문장의 옳고 그름 정도만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 2번에 보면 학문적 성격이 나올 때 역시 제목 보세요. 1번 종합, 2번 응용, 3번 경험, 4번 규범, 5번 인문사회과학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제목 확인했고 또 내용은 참고 삼아 읽어보신다면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가는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또 3번에 보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및 연구 분야라고 해서 역시 마지막 줄에 그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1번에 부동산 현상이 나오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시험화되지 않는 대목이니까 크게 신경 쓸 없는 대목이고요. 2번 부동산 활동 의미 나와 있고 가로 1번에 부동산 활동의 주체를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공적 주체, 동그라미 2번 사적 주체 그리고 제3섹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로 2번 부동산 활동의 분류를 보면 여러 학자들의 분류가 나와 있지만 그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소유 활동해놓고 최유효 이용의 원리 또 거래 활동이란 말 나오면서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를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가로 3번 내용은 그다지 중요성이 없는 부분일 거고요. 자, 오른쪽 넘어오시면 가로 4번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목만 확인하고 넘어가죠. 과학 기술성, 사회 공공성, 전문성, 또 윤리, 정보 활동, 대인 대물, 임장 공간 활동이라는 속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역시 참고 삼아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 넘어오시면 4번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즉 연구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크게 지장 없는 분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뒷장을 넘겨보시면 22쪽의 제2절 부동산학의 이념 및 일반 원칙에 대해 나와 있죠. 근데 1번 의의를 보시니까 첫 번째 줄 부동산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내지는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념이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2번의 일반 이념, 3번의 지도 이념으로 제목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이념에 보면 1번의 효율성, 2번의 형평성, 3번의 합법성 나와 있고요. 지금 1번 효율성에서 두 번째 줄의 오른쪽을 보시면 효율성 개념은 민간, 즉 사적 부문 및 사익과 관계가 있다는 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2번에 형평성에 보면 역시 마지막 줄 공적 부문 및 공익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나와 있고요. 또 3번의 합법성은 마지막 줄 공익과 사익, 효율성과 형평성의 이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원리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을 보면 1번 공사익 조화란 말 나올 때 오른쪽 가로속에 법적 측면이라고 나왔고요. 2번에 공간 및 환경 가치 증대 나오니까 역시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 또 3번에 효율적 관리라고 나오고 경제적 측면의 원리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측면의
지도 이념에 속하는가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뒷장을 넘겨보시면 부동산학에 일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1번 능률, 2번 안전, 3번 경제, 4번 공정성의 원칙에서 능안경공 네 가지 원칙이 있고요. 이때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은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2번 안전성의 원칙에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중간쯤에 거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고려한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세 번째 줄에 상충관계에 있는 능률성이라는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안전성과 능률성의 원칙은 상호 충돌 관계에 있음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나머지 경제성과 공정성의 원칙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 삼아 읽어주시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 25쪽을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할 때는 어차피 우리 과목이 부동산 학이다 보니까 무엇이 부동산이고 어디까지가 부동산인지를 확정해 줘야만 부동산 연구의 대상이 확정될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한 대목이 부동산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부동산의 개념 부분은요, 크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나눠지는데 일단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보면 우리가 앞서서 언급했지만 어느 분야 파트를 불문하고 복합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말 자체가 법경기 3대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니까 이 속에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경제,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3대 측면 복합 개념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분야는 바로 법적 측면의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때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크게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민법이라는 법률에서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민법 조항에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정착물 모두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대목이 정착물인데요. 자, 정착물은 정착과 물이라는 말이 결합이 되는 표현이죠. 이때 물은 물건을 의미할 거예요. 핵심은 정착이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도 정착이라는 단어는 한 곳에 붙박혀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냥 개념을 잡을 때는 정착물은 한 곳에 붙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라고 잡으시면 되는데 실제 문장 표현은 그렇게 단순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정착물이란 토지 등에 항구적으로 부착이 됨으로써 부동산화한 물건을 우린 뭐라 그래요? 정착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는 또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정착물이란 토지나 건물에 부착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라고 등장한 바도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시면요. 토지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까지 포함이 될 겁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정착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토지나 건물에 부착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착물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어떻게 부착?
항구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항구적이란 말은 지속적, 계속적이란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어떤 물건이 땅이나 건물에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정착물, 부동산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비록 땅이나 건물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착 상태가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부착물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즉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경우는요. 뭐 나중에 교재를 확인하시면 신문 가판대, 공중전화 박스, 그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착물, 즉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 이외에 가식 중의 수목도 당연히 정착물로 보지 않는데요. 여기서 수목이라고 하는 건 나무나 풀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가에 해당이 됩니다. 가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임시로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쓰는 묘가 가묘, 임시로 하는 매장이 가매장인 것처럼 임시로 심는 도중에 나무나 풀을 가식 중의 수목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라는 말 자체가 임시로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부착 상태가 아님에 따라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화한다라고 할 때는 무슨 화란 말이 붙었다는 건 원래는 그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돼요. 따라서 정착물은 처음부터 부동산은 아니었지만 땅이나 건물에 계속해서 붙어 있게 됨으로써 부착이 됨으로써 부동산으로 성격이 바뀐 물건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예로요. 여러분 아파트 생활하시다 보면 각 층마다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화전은 부동산 정착물로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소화전을 열어보시면 그냥 고무 호스거든요. 근데 고무 호스 자체는 원래는 이동이 가능한 동산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파트의 신축과 동시에 각 벽면에 부착이 되어 아파트의 철거나 붕괴 전까지 지속적으로 부착이 되어 이용이 되는 물건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소화전도 부동산 정착물로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이러한 정착물은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게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종속정착물은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을 말하며 독립정착물은 토지와는 독립하여, 이때 독립한다는 건 땅과는 별도로의 뜻이에요. 자, 땅과는 별도로 그것만을 거래의 객체, 즉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독립정착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독립정착물의 대표가 건물이거든요.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기 A라는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을 때 토지는 내버려 둔 채 건물만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이때 건물은 토지와는 독립, 별도로 거래의 객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독립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건물 이외에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이라든지 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등도 역시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종속정착물은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인데요. 이 종속정착물의 대표가 경작 목적 아닌 수목이나 다년생 식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작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재배 경작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성장한 나무나 풀은 토지의 일부인 종속정착물로 보더라 이 말입니다. 자, 단적인 예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여기 A라는 토지 위에 어느 날 뒷산에서 민들레꽃씨가 날아오더란 거예요. 자, 민들레꽃씨가 날아와서 인간이 재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면 그 민들레꽃은 이 토지의 일부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종속정착물은 그 자체가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가 매매되면 토지 매매 시 토지와 함께 토지에 딸려서 상대방인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올 수가 있냐면 종속정착물은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토지 매매 시 토지와 함께 매수인에게 양도된다. 사는 쪽에게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문장이 성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종속과 독립정착물을 구분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때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물의 구분 기준을 살펴본다면 크게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설치 주체, 두 번째, 설치 의도, 세 번째, 부착 방법, 네 번째, 물건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때 물건의 성격을 다른 말로 적합성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같은 물건도 임대인, 즉 집주인이 설치하면 얘는 정착물로 봐주지만 세입자인 임차인이 설치하면 정착물로 보지 않다는 거죠. 자, 단적인 예로 세입자인 곰돌이가 자기 돈을 들여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을 설치했다면 그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나갈 때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떼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임대인이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설치하였다면 이미 그런 물건은 정착물, 즉 부동산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중에 전세 계약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나갈 때 그동안 내 손때가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을 떼어갈 수가 없지 않겠냔 말이죠. 따라서 비록 정착물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정착물 앞에 임차자란 말이 붙으면 이건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또한 설치 의도와 관련하여 수익이나 가치를 높이고자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풀옵션이라고 해서 원룸을 보면 풀옵션 선전하는 경우 많죠. 그러면 여러분 풀옵션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그런 풀옵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침대, 책상, 컴퓨터, TV 등을 설치해 놓았을까요? 보다 높은 임대 수입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물건들은 이미 부동산 정착물로 봐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부착 방법은 조금 이따 따로 설명해 드릴 거고 물건의 성격 이게 뭐냐면 어떤 물건 예컨대 창틀이 있어요. 어떤 창틀이 그 건물에만 맞도록 설계 제작 부착되었다면 어차피 그 창틀을 떼어가 봤자 다른 건물에는 사용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 창틀 자체가 이미 건물이라는 그 부동산의 일부가 되었다고 간주하더라 이 말이죠. 또한 부착 방법은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요. 자, 원칙적으로는 땅이나 건물 등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 떼어낼 때 물리적 훼손 없이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동산으로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물리적 훼손이 있어야 제거가 가능한 경우는 부동산 정착물로 보더라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간판과 벽난로거든요. 이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벽난로라고 하는 건 벽에 붙어있는 난로예요. 그럼 벽난로를 떼어내려면, 제거하려면 어느 정도 벽에 물리적 훼손이 가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벽난로는 정착물, 즉 부동산으로 봐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요새 신축되는 건물들을 보면 간판을 곧바로 건물의 외벽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만을 붙이는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간판을 떼었다 붙였다 할지라도 그 건물 외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관점에서 간판은 정착물이 아니다, 즉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는 뭐냐면 비록 물리적 훼손 없이 제거가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물건을 떼어냄으로써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부동산 정착물로 봐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때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다는 건 결국 사용함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수도꼭지나 인터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수도꼭지도 부동산 정착물, 즉 넓게 보면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수도관에 수도꼭지가 달려 있어요. 그럼 수도관으로부터 수도꼭지를 떼어낸다 할지라도 수도관에 별다른 훼손이나 손상을 입히지는 않고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도꼭지를 떼어내게 되면 수도를 틀어쓰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기능상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착물로 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도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정착물로 보고 매수인의 소유로 인정함이 일반적이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협의의 부동산, 즉 정착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후에 광의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